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주로 크게 네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김은 박사님도 그 얘기하시는데 MES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네,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MES도 진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 박사님이 우리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매핑을 해가지고 최근에 2, 3년 사이에 저희가 적용한 사례들을 추려봤습니다. 저희가 여지껏 구축한 게 한 1,500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구축한 것들을 드러내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현재 MES를 구축할 때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으로 맺는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 세 개 회사의 가장 공통점이 있죠, 그죠? 공통점이 우버, 구글 네 개 회사죠.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이 회사들이 다 인터넷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회사들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5G가 2002년서부터 모바일 폰은 4월 달에도 나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국내 5G 포럼 같은 경우에 제조업에 어떻게 5G를 이용할 건가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5G가 또 나오면 또 좀 다양한 방법으로 변하지 않을까. 아까 왼쪽의 그림은 이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우리 하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5G 보쉬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여기 5G를 제조 쪽에, 특히 SMB 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5G 포럼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고,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도 나누고 있고,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저도 굉장히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제조가 어떻다 이런 정의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밑에 쪽에 나와 있는 포엠과, 저희가 이것을 생산 정보라고 표현하는데요. 포엠 원위를 어떻게 데이터를 잘 받아서 처리할 거냐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작업자, 기계, 자재, 그 다음에 생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최근에는 이 부분들을 좀 확장해가지고 이 부분을 안전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인바이러먼트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요 특징으로 보면은 연결돼야 되고, 실시간으로 처리돼야 되고, 지능화돼야 되고, 유연하고 서스테이너블 해야 된다라는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MES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MES 소프트웨어보다도 MES라는 것이 가운데 있죠, 그죠?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잘 안 보이시지만 청색으로 약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는 공장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 그다음에 자재 관리, 그다음에 생산 계획이라는 기능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물류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도에 창고 부분만, 그리고 물류 로지스틱 부분만 과제를 거의 대형 과제들, 거의 10억 이상 되는 과제들을 거의 한 5개 정도를 동시에 이렇게 작년도에 진행을 하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 공장을 하면서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MES가 어떻게 발전하는 모델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운데 있는 이거는 독일에서 만든 라미 4.0이라는 모델이죠. 아까 SAP에서도 어드미니 스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어저께도 그 표준 우리 내부에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적용하는데 상당히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당장 뭐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에서 길게는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하이라키입니다. 우리가 MES가 왜 어느 부위에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아까 5G가 됐던 IoT 기술이 통신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그 피어 투 피어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MES는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시스템은 그 리얼타임 쪽하고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쪽하고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로 하나 그 대표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의 니스트에서 그 라미 4.0에 대응해서 만든 레퍼런스 모델입니다. 이 둘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길 건가? 그건 뭐 그 서로 싸움 계속 그 표준 회의를 하면서 그 서로 둘이 만나고 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지만 아까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그 오른쪽에 있는 ISA 그 95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MES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화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렇게 기능상으로 발전이 되고 MES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양쪽으로 이 온라인 쪽과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부분하고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부분으로 나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델은 굉장히 흥미로운 모델인데 저도 이 메사 쪽에 일을 거의 한 20년 동안 같이 그 표준 모델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과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보았던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 MES 그러면 이제 저런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의 그 메사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별로 산업군별로 쪼갰습니다. 린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자산 관리라던가 혹은 이 품질 관리라던가 이런 애플리케이션별로 쪼갰다는 게 맨 상단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주로 이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던가 그거를 빠르게 처리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린 생산 방식하고 품질, 퀄리티하고 레귤레이션 그 컴플라이언스 쪽,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실시간 기업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여기는 주로 그 어떤 이 연구기관이 아니고요. 주로 이 상용 쪽 소프트웨어를 주로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CPS 잠깐 얘기했듯이 왼쪽 그림이 그 KPMG에서 최근에 나온 그 스마트 제조 모델입니다. 아까 얘기한 뭐 크라우드라던가 그다음에 그 분석이라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CPS가 어떤 식으로 그 구성이 된다라는 그런 모델. 앞으로는 이런 이 라미 4.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CPS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렇게 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엠 원의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쪽 분야에 거의 한 30년 이상 이렇게 쭉 구축을 하면서 중구난방으로 그냥 어떤 경우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TTA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 표준인데 이 TTA 표준을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보면 다 이 공개된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부분이 있고 자동이라는 거는 OPC UA라든가 OPC라든가 섹스 프로토콜이라든가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과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반자동이라는 거는 그러한 기계들이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 관리 관점 우리가 주로 공장에서 관리하는 건 QCD입니다. QCD. 퀄리티, 코스트, 비용 절감, 그다음에 딜리버리를 온타임에 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어떤 관리 요소로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반자동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자동이 돼도 반도체 공장도요. 자동화가 완벽하게 돼 있어도
상호 연관성, 예를 들어서 콘베어가 움직인다던가, 그 다음에 톡식가스가 새는 것들을 감출한다던가, 그런 주변 머리에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인스펙션의 경우에는 섹스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동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그 메인터넌스라던가 이런 그 지식 베이스, 암묵지를 그 형식화시키는 이런 쪽에서는 AR, VR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거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섹스라던가 그 OPC라던가 이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우리가 그 수동으로 입력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아까도 그 전 시간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 AI를 적용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 데이터가 안 올라가면 아무런 의미 없는 시스템입니다. ERP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ERP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계획이라는 건 항상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틀어지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루프로 만들어야 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반영을 시키면 계속적으로 루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로즈드 루비 되면 거기에 실질적인 시스템하고 맞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 생산이라는 게 태동 자체가 그 계획서로부터 출발을 한 거죠. 이거는 아까 예지 관리의 중요성인데 그냥 참조를 해 주십시오. 아까 앞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마지막에 두 번째 얘기는 굉장히 그 예지 품질이라던가 예지 그 정비 이쪽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셔서 더 이상 뭐 제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건데 오른쪽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싱하는 것 중에 하나가 QCD 관점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최적 팩터를 계산 안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산량이 많이 올라가면요. 에너지 쓰는 거 얼마든지 써도 좋다는 그런 팩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전에 제가 그 에너지 쪽 관련되신 데 가서 얘기 들으니까 에너지 비용을 더 올려야 경쟁력을 낮춘다. 그래야 그 최적으로 생산하면서 그 이 에너지를 최소로 쓰는 포인트를 잡아낼 것이다. 그런 건 아마 그 AI라던가 그 이 빅데이터라는 부분들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하십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현재 저희가 저기 KS X9001-3 그래가지고 그 현재 그 진단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 저도 이거 여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그 디테일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그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업종별 첨점 모델을 만들 때 좀 이렇게 우리가 잘 다듬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성질 급하잖아요. 우당탕탕탕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걸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그 구멍이 많이 뚫렸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오른쪽 하단에 그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업종별이라든가 생산 방식이라든가 그 라미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견주어 가지고 그 버전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그 KS로는 아마 금년 한 상반기 중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소개가 될 거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살표가 맞게 돼 있는 거. 네. 그 위에는 구분이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도화까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전에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지능화, 자동화, 정보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저쪽에 보시면 고도화까지 위에까지 지금 가 있고. 네, 화살표가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고도화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 예. 지능화 끝에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좀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카피를 하면서 그 조금 저거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제가 크게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한 6가지 정도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로 전체 시스템보다는 MES에 초점화돼서 설명드린 점을 좀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때 이러한 방법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좀 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크게 5가지의 방법을 좀 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포지션이 뭐냐, 산업군의 내 위치가 뭐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실전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포항제철에 그 MES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85년도에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포항제철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저기서 달라고 그래요. 현대자동차에서. 자기네들 MES 구축하는데 보겠다. 화학하는 사람들도 달라고 그러고. 근데 세 업종이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시스템 구조가. 근데 맨 처음에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 35년 전에는 그런 개념들이 없었어요. 제가 쭉 해보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화학 쪽에 있는 거를 철강 쪽에도 적용해봤고 철강 쪽에 있는 걸 현대자동차에도 적용해봤는데 상당히 그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산업의 그 어떤 독특한 캐릭터리스틱을 보고, 그러니까 업이라고 그러죠. 업을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 공정이 어떤 거냐, 잡샵이냐, 디스크리트냐, 하이브리드냐, 배추냐, 그다음 프로세스도 프로세스 중에서도 매스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모듈들을 갖다 적용을 하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산업별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맨 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QCD거든요. 공장이라는데 QCD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QCD가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대기 시간이라든가 재고라든가 분량이라든가 보장이 가능한 한 안 날 수 있는 팩트가 뭐냐라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출발을 하자. 그게 TPM이 될 수도 있고 식스시그마가 될 수도 있고 BPR도 될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거는 꼭 어느 분야에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섬유 산업에 대해서 염색 공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는 92년도에 설립한 그 전 세계 4위 그 섬유 업체입니다. 이분들이 그 생각하는 건 이제 베트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저도 팔자에 없는 그 섬유 염색 공장의 일을 어떻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그 ERP라는 게 없었습니다. 섬유 회사는 전 세계에 ERP라는 거를 도입을 안 하고 자체에서 개발한 이런 그 커스터마이즈 뭐라고 그럴까요? MES도 아니고 ERP도 아니고 뭔가 이상야릇한 시스템으로 많이 구축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ERP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이용을 해서 도입을 했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저희는 MES 시스템을 도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신 분과 같이 뭐 전부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바처 오른쪽에 주요 업무가 주로 이제 생산 관리, 공정 관리,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창고 관리, 설비 관리. 레시피, 여기는 왜 레시피가 중요하냐면 컬러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근태 관리, 이러한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레시피 관리는 저 오른쪽에 위에 있는 실험실 실험실 쪽에서 컬러를 분석을 해서 생산에 그걸 매칭시키는데 아까도 우리 점심 시간에 잠깐 노르표에서 오신 분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좀 이렇게 감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의 경우에는 공장에 다양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잠깐 보시면 거의 공정에 기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수백 대 있습니다. 수백 대. 이것들을 전부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돼서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고 처리하는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텐타라고 그래서 텐타기라고 그래서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말리는 기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거냐. 그냥 데이터 받아서 받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가동 상황이라든가 실제로 설비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작업자 번호라든가 비가동 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시점,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는 시점과 작업자와 매칭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야 작업자가 엉터리 데이터를 넣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풀프루브라고 그러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 시스템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이 데이터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손실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정밀화학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케미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도 여기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 회사는 그 제품을 그 이렇게 파이로스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뭐 새로운 걸 만들자 그러면 파이로트로 막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가서 오케이 하면 그때 매스 들어가고 또 아니다 그러면 또 새로 만들고 이런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게 공정이 복잡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배치 프로세싱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정밀화학 분야의 1등 기업이 되겠다 하고 여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혁신 자체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과 TPM과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식스그마 이런 부분들을 펀더멘털하게 적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아까도 잠깐 지적한 것 같이 표준화된 그 포엠 정보하고 실시간을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접근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식스마라던가 TPM이라던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꾼 그런 형태의 이 적용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오라클이라는 그 ERP를 쓰고 있는데 ERP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이쪽의 변화가 무지무지 심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몇 개 만들기도 하고 200개 만들기도 하고 매스도 돌고 이게 혼합돼서 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이나믹하게 스케줄링을 해서 클로즈드 루프로 이 현장에서 어떤 그 대안이라던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처리하는 다이나믹하게 스케줄링으로 처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으니까 자세히 보시지만 그 ERP하고 MES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물류를 어떻게 전체를 가져갈 거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떤 형태로 전체 그 ISA 95에서 요구하는 표준 그 프로세스 안에서 어떻게 매핑을 하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왜 표준을 써? 이랬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 첫째가 고객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객. 내 고객이 아니라 물론 우리 고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내가 뭘 개발해주고 뭘 딜리버리해주고 뭘로 끝낼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우리는 이러한 표준에 맞춰서 고객들한테 당신들의 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활용을 많이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 휴대폰을 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삼성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의 많은 부분들을 이 95% 이상을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를 하냐면 이분들이 휴대폰을 만드는데요. 휴대폰은 그러니까 라트 관리를 굉장히 짧게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라트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분들이 뭘 하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에 그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를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산업용이라던가 이런 데 적용하지 않은 커머셜 제품이었는데 산업용의 그 자동차는 아무래도 좀 환경이 나쁜 데 쓰지 않습니까? 그런 데 쓰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그 스펙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라트가 아니라 여기는 개별 관리를 합니다. 휴대폰 하나하나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걸 다 개별 관리를 합니다. 시리얼 넘버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휴대폰 만드는 사람들이 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모비스죠. 모비스에 납품하는 그쪽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폰 만드는 사람이 자동차에 개별 관리를 하니까 안 되죠. 제 말들 이해가 아까 우리 이 박사님이 설명한 것 같은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변경이 됐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옛날에 그 휴대폰 매스로 만드는 그런 관리밖에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커버한 것이 저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개별 관리 시스템을 여기에다 해서 아직도 정착이 좀 안 됐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적용하는데 이 회사는 월드클래스 300기업인데
그래서 저희한테 거의 한 5년 고객입니다.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이런 시스템들 도입하고 그 사람들이 적용했다가 실패도 하고 트래킹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정착이 돼서 아직은 조금 그래도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정착이 돼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한 7천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요.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기들이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바코드를 통해서 입출고 관리를 여기서 지금 바코드를 그냥 한다 그러면 바코드 안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꼭 읽게 하는 게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물이 맞아야 되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바코드 가지고 실패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바코드만 있으면 되지. 바코드 안 읽으면 못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RFID 써야 된다. 아까 보쉬에서 말한 대로 트레일 RFID 통과되면 저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현장 창고 운영에 대해서 제공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세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삽. 왜냐하면 한 라인에 SMT 라인에 여러 개의 이 제품들이 흘러가거든요. 그걸 오삽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풀프루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재 추적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거기에 장착되는 모든 부품들을 다 추적을 합니다. 아까 개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사 장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했던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국제 표준이 준수하는 기능 안에서 어떤 부분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기능입니다. 아까 말한 SMT 라인서부터 조립까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춰서 그동안에 휴대폰 만든 그런 관리를 자동차가 요구하는 개별 관리 시스템으로 했다라는 강장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인데 여기는 진단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피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면 이제 그런 진단기를 만드는데 이 진단기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각각의 스펙이 다 틀립니다. 이 회사의 경우. 그래서 혈액의 진단기기를 16만 개를 하루에 16만 개의 진단기기를 생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기능은 춘천 공장에 지금 생산 관리하고 품질 관리, 자재 관리, 제품 관리, PDA는 이제 이동하면서 창고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적용 범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장비에 대한 물류들을 PDA라던가 바코드라던가 터치스크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 물류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조회사에 적용한 케이스인데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빅데이터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과거는 라트 사이즈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게 거의 한 10,000개 정도로 생산합니다. 그러면 과거는 양품 내는 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 크리테리아 안에 들어오면 그냥 패스.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개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하나를 샷을 할 때마다 그 제품에 대한 이력과 지금 오시는 바와 같이 만들어진 조건들을 같이 매핑을 합니다. 이 과거는 양품을 안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것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체공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용탕의 온도 보시는 바와 같이 물입니다. 물을 갖다가 이렇게 압력으로 쏴주기 때문에 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유체공학 기술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부 받아가지고 모델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빨리 모델 체인지를 해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로 적용을
하는 이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OP 시스템이나 MES 시스템 구축한 데다가 추가로 빅데이터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주조 조건들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품 하나하나마다 타각 번호를 써서 그 데이터하고 타각된 주조 조건들에 대한 정보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독일 자동차 부품인데 아까도 제가 그 보쉬 하면서도 제가 질문했던 그런 거하고 유사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 공장이 우리나라에 3개가 있습니다. 주로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오른쪽에 왼쪽 그 창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뭔데 전부 자동인데요. 단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열처리도 있고 그다음에 가공도 있고 그런데 기계가 보통 CNC 기계만 거의 한 500대 정도 있습니다. 전부 자동입니다.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한 것을 전부 우리 PLC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400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머신이 1400대입니다. 1400대 머신의 모든 상태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를 한국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MES 서버가 서울에 있습니다. 공장에는 서버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 컬렉션 시스템만 있고,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컬렉션 시스템만 있고, 모든 실시간 처리하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 있고요. 요 SAP는 그 미국 독일 본사에서 전부 IPL도 본사에서 하고요. 모든 관리를 중앙 본사에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시 독일 회사다 보니까 그런 그 관리들을 굉장히 잘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매하고 그다음 자재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하는 데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수인계를 전부 이 회의가 합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 가지고 전부 업무인수인계. 그러니까 종이 같은 걸 전혀 안 쓰고 이거 가지고 업무인수인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하나 특징적인 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날씨로 지금 라인의 상태들을 전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작업자가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작업장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KPI, 제가 이제 KPI라고 그래서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22400이라고 그래가지고 리얼타임으로 KPI는 건데 새로 만들어진 건데요. 거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KPI 항목들을 다 회사마다 학교마다 나라마다 공장마다 다 틀리게 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IS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도 이게 원래가 만든 게 이제 VDMA라고 독일의 그 자동화 협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DIN 표준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IS 표준이 돼서 지금 된 건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KPI 팩트들을 전부 똑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게 되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점은 중소기업 같은 데는 KPI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시스템들을 구축하라라는 그런 부분들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이 가이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팩트들을 받아서 지금과 같이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생산 공정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5가지 실시간 생산 정보 관리라든가 작업 관리, 라트 사이즈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것은 공정 정보의 품질 예측, 데이터 기반의 설비 관리, 실시간 공정 현황 파악 이런 기능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모델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이 크라우드 형태로 저희가 이제 산업용 크라우드라고 그러는데 산업용 크라우드로 형태로 서포트가 되고 있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6264의 이 펑션들이 여기 전체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문 수주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것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게 MES다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 펑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SPC 기능입니다. SPC나 SQC인데 실시간으로 내가 크리티리아를 정해주면 고장이 나면 스탑을 하는 겁니다. 공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TPM이죠. TPM이라던가 TPS죠. 그래서 스탑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이 나면 공정을 멈추게 하는 그런 실시간 처리의 루프고요. 그 다음에
요 청색의 경우에는 그 이 KPI 루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KPI 팩트로 계산을 해서 이것들을 생산 공정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분량 탑 10이라던가 MTBF 탑 10 그래가지고 분량을 찾아내서 그거를 개선하고 개선한 것들을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분량 탑 10 나온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연속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루핑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이 그 스마트 공장을 이제 하면서 그 어떻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 계신 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세요. 아 이거 5천만 원 가지고도 그동안에 잘 썼습니다. 석세스 스토리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안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100억짜리를 5천만 원에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고객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죠. 사용자가 제가 책임에 한 55%가 있다 그러면 공급자가 한 45%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요새 특히 이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조그만 저희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한 5명 몇 명이 나가가지고요. 회사 차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희 거 배운 거 훔쳐다가 시스템 구축합니다. 뭐라고 그러진 않는데 한 번은 수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공급합니다. 저희 고객들 막 또 살살살 거려서 저희가 100원이면 거기 뭐 80원에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게 니드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날림입니다. 그게. 쓰면요 많은 회사들이 쓰다가 못 쓰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토탈 코스트를 생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비용도 생각지 않습니다. 메인테넌스 비용이 제가 보기에 100원이라고 그러면요 80원이 메인테넌스 비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고려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산업군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저희 같은 회사에서 조금 배우다가 어깨 넘어 배워가지고 나가가지고 돈 맞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현장과 데이터들을 이런 거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실패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쪽 분야는 SI성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면 특히 어떤 직원이냐면 수요자의 담당 직원이요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데 그러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또 못 쓰는 거예요. 네. 그게 거의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50% 이상이 2년 뒤에 50% 이상이 못 쓰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50%가 공급자가 망해서 그런 경우가 50%고요. 나머지는 소유자의 관리자가 이직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중소기업 같은 데는 사장들이 골프 치다가 우리 휴대폰에서 이게 돌아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 우리도 와서 해 이게 사실이에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해야지다라는 그런 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돈이 정부에서 준 다음에 why not? 해보면 다 실패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건 뭐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할 거고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업무 스코프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양쪽 다 고생합니다. 저희도 그래요. 저희 프로젝트 중에서 느려진 프로젝트가 거의 100개 중에 10개 중에서 거의 8개가 느려집니다. 근데 고객한테 가가지고 뭐 잘라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 고객인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통 숨어서 또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코프를 정확하게 끝나고 스타트하고 엔드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변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변화 관리 안 해가지고 그냥 시스템만 도는. 아까 그런 것들이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변화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수준 평가를 좀 아까 KS도 만들어진 것과 같이 수준 평가를 좀 해서 내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걸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큰 데라든가 복잡한 데는 보통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 경우에는 한 1개월 정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이용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도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내가 수준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의 시작은 POP MES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MES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그 기능이 ERP에 붙든 아니면 밑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에 붙든 간에 분류해서 나눠지든 간에 결국은 생산 현장의 정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속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 되고 그냥 쓰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작업장에 지금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하는 독일에서도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큰 문제가 뭐지라는 것들이 결국은 현장 작업장을 지식화시키는, 정보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표준을 적용하는 게 어렵다. 저도 뭐 표준 쪽에 일을 계속 하지만 표준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표준을 적용을 해 놓으면 틀려도 갈 수가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강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왜 해야 되지? 스마트 공장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왜, QCD 관점에서 왜 해야 되지라는 거는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규정 준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뭐 도요타 사태를 여러분들이 봐셔서 아시겠잖아요. 그죠? 도요타가 2010년도에 아주 큰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규정 준수 문제거든요. TPS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게 지금 맥킨지가 보는 도요타의 2010년도 문제점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근데 섬유 산업에서도 이런 환경 오염이라던가 이 자재 소요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제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보상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된다. 섬유조차 그런데 딴 거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안. 사이버 보안. 저희는 아까도 잠깐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있잖아요. 보급을 막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패스워드 있죠. 그냥 옛날에 주던 거 그대로 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그대로 쓰시잖아요. 그죠? 다 해킹 대상입니다. 저희 회사가 구축하는 회사들이 동서식품 산업이 좀, 동서식품 배치는 런섬웨어 다 감염됐습니다. 창고 시스템이. 그래서 데이터들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 잘하는 게 일일 데이터를 백업 받습니다. 클라우드로. 그래서 이제 하루치는 날아간 거죠. 근데 다행히 살렸는데, 런섬웨어 감염들이 최근에 많이 일고 있어요. 왜? 밤에 야간 작업하면서 인터넷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런섬웨어들 감염들 많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사이버 보안, 그럼 데이터 그렇게 백업 안 하는 회사들은요. 이런 얘기해서 이 실전인데, 옛날에 모비스에 처음으로 자동차 만들 때요, 50대가 히스토리가 없습니다. 날려가지고 엔진 히스토리하고 차대 번호하고 이 매핑이 안 돼요. 나중에 크레임 당하면 이제 못 찾는 거죠. 그 이유가 데이터가 날아가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7가지로 해서 스타트 스몰이라는 관점으로 출발하라. POC를 아까도 AI 적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도 굉장히 아주 동감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POC를 통해서. 왜냐하면 생산 현장이라는 데가 한꺼번에 확 바꾸어서, 어저께도 여기 저도 아침에 조찬 미팅에 그레이스 교수가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는데, 거기도 한꺼번에 확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 공장이라는 데는 확 바꾸지 못하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선식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업무 개선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현명한 것보다는 정답입니다. 아니면 공장을 새로 싹 만드는 것도 하나 방법이죠. 베트남으로 이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쭉 해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 현장의 정보들을 어떻게, 포엠 1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않고 잘 받아서 처리하느냐.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암묵지 부분을 형식지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전산화를 하면, 저희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전산화인데, 전산화를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세스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안 돼요, 그게. 저희 회사도 직원들 있다가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공장 같은 데는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이런 일을 해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뭐냐면 이거 내가 공장에 생산하는데 이거 좀 바코드 좀 긁어 그러면 그거 왜 하냐고 그러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52시간 나오면요 더 할 겁니다. 예. 노조가 위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참 극복하느냐가 저희의 또 미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